러시아 용병 부대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프리고진에 대한 보복과 내부 숙청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혼란이 몇 주는 더 전개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무장 반란 사태가 향후 러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이 내용들이 계속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됐고 모스크바를 딱 200km 앞두고 진격을 멈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모스크바 시간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 사태가 전개되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시간은 토요일 날 이제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의 한 2만여 용병이 이제 모스크바로 진격한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보로니에시를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보로니에시를 통과를 해서 이제 모스크바 거의 200km까지 진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격을 멈췄죠. 진격을 멈췄죠. 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모스크바는요? 예, 모스크바는 지금 이제 한밤중이어서요. 네, 지금 이제 다들 자고 있을 테고요. 오늘 오전이 됐었을 때 이제 모스크바 시 당국이 이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어떤 그 조치를 내놓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이 프리고진의 그 반란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에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테러 태세를 이제 공표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사람들이 대중들이 많이 운집하는 시설 같은 데에는 일단은 폐쇄를 했고요. 또 모스크바로 진입하는 그런 도시들, 도로들에 대해서도 일단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만 모스크바 시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긴장 속에서도 일상이 되게 유지되어 왔었죠. 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사태의 추이를 더 봐야지 되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정부에서 일단 임시 공휴일로 지금 이제 해놓은 휴무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금이 한참 러시아의 졸업 시즌이고 또 시험 시즌인데 졸업 시험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연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테러 작전 태세 같은 것도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건가 아니면 해제가 이 부분은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같은 경우가 이제 곧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제 해제될지 좀 지켜봐야지 되고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 사태가 진압이 되면 바로 하루 만에도 해제를 하고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이번 사태가 조금 엄중하고 과거하고 좀 틀려서 러시아 정부가 이제 상황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프리고진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했는가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 먼저 푸틴과 좀 인연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인연이었을까요? 네, 푸틴하고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양이면서 이제 페테르부르크에서 그 프리고진이 여러 가지 요식업을 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입성을 하고 난 이후에 크레물린의 여러 연회들을 독점적으로 이제 해왔던 것으로 해왔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주요 도시에서 요식 사업하고 또 급식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사업들을 이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2014년 크렘반도 합병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러시아 정부가 기획하는 여러 해외에서의 전투 작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일을 비공식 라인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오면서 활약을 해왔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음지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바그너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이 워낙 네. 해외 전투 경험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전장에서 공을 상당히 많이 세우게 됐었고 이번에 또 굉장히 상징적인 전투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되는 그 바흐무트 전투에서 이제 전과를 올리면서 그때부터 목소리를 굉장히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러시아 국방부를 비난을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포탄이라든지 무기 지원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우리 지금 우리 군인들을 좀 다 죽이고 있다라면서 이제 비디오 그 죽은 군인들 시체 옆에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성토를 하면서 네. 굉장히 또 동시에 이제 러시아 엘리트 체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부패와 무능 문제들을 막 지적을 해가지고 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사실은 왔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 사실 아까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렸지만 유년 시절에는 뭐 소년원이나 교도소도 좀 드나들다가 핫도그 장사를 했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갑작스럽게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푸틴 대통령과 어떤 전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전해지는 바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알지를 못합니다. 야,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 비선 실세로서 굉장히 예. 활용하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에게 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이 성향이 또 굉장히 푸틴 대통령에게 눈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사실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 용병 부대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외교적인 책임을 좀 피하고 그리고 네. 바그너 그룹은 이 전투를 대신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리고진이 사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푸틴과는 완전히 이제 등을 돌렸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배경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푸틴하고 등을 돌렸다라는 그런 어떤 외신이나 우리 국내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저희가 좀 다듬어주고 볼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금 이제 이 프리고진이 왜 이렇게 무모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 거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보자면 네. 이렇게 사건의 어떤 일지라는 거를 조금 들여다 보면은 네.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방부하고의 그 이제 갈등을 이제 굉장히 노골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23일인가 그 국방부에서 자기네 후방 기지 바그너 그룹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후방 기지를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동안 국방부의 어떤 그동안 국방부가 그 러시아의 군수 내부가 푸틴 대통령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성토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전에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갈등이 이제 커가는 과정 중에 러시아 예. 국방부가 그 와중에 그 러시아 내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지원군, 용병 그룹을 이제 자원군이라면 자원군들을 이제 전부 다 국방부와의 정식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고 네. 푸틴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사회 보장 측면에서도 뭐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방부 입장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네. 프리고진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네네. 무리수를 둔 상황이었죠. 많은 것을 건 예, 무리수를 예. 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폭격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방부에서 이제 프리고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아니라 러시아 FSB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 예. 공식화했고, 네. 그리고 난 직후에 프리고진이 이제 모스크바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배경들을 보면 네. 이제 프리고진이 사실은 좀 그러니까 생존 차원에서의 어떤 목숨을 건 또 모험과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담판을 짓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국방부가 프리고진의 후방 부대를 공격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영상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풀숲에 폭격받았는데 풀이 별로 그을러 있지 않다라든지 이게 조작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자작극이 것이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 프리고진의 그 주장대로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을 공격을 했다면 푸틴 대통령의 제각 없이 했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가 있었으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네. 어려운 문제이고 이제 앞으로 뭐 당장 이 수수께끼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 사건에 사실 그것이 어떤 시작이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푸틴이 만약에 프리고진이 대통령이 제가 한 사항이라고 인정했다면 자기 이제 자기 정치적인 예. 생명 또는 신변의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면서 그 내선 명분이 지금 부패와 무능에 쩌들어 있는 군 수뇌부를 처리해달라, 처벌해달라라는 그런 조건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물론 푸틴 대통령 스스로가 처음 이제 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 등에 이제 칼을 꽂았다고 표현을 했고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성격 자체를 보면은 사실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을 하려고 했다거나 정권을 정복을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거나 그거는 아닌 것이거든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키운 개가 푸틴을 물었다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푸틴 대통령이 보기에도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그쪽에서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하고 죄를 묻지 않고 내보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쉽게 종료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일단락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까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일단 푸틴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글쎄 어쨌든 이제 프리고진은 가버렸고 그럼 이제 자기는 굉장히 좀 여러모로 좀 위험에 노출됐던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부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인물들을 막 다 숙청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글쎄요,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자기네 관료들을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숙청하고 이랬던 적이 없었고요. 지금 더군다나 또 전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외우내환을 맞았는데 여기서 일단 자기 내부의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관료 조직들을 어떤 숙청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군 수뇌부 일부를 이렇게 이제 자른다거나 KGB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담당을 했었던 그 팀 자체를 갖다가 전부 팀 수장들을 감옥에 보낸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숙청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것을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반대로 이제 푸틴은 움직이지 않는데 내부의 어떤 엘리트 조직이라던가 내부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한다라는 푸틴 대통령이 재가를 받지 않고 뭔가 단독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여태까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러시아의 어떤 정치적인 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겠군요. 네,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해오는 여러 가지 비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파벌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던 것들이 있었고 어떤 비밀 결사되게 형성되지 못하도록 한 2중, 3중의 어떤 감시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다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독 행동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푸틴 대통령 정권의 집권의 어떤 위험에 파워의 자체의 데미지가 가는 손상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지금의 현재 파워를 유지하는 한에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가 혹시나 그 파워에 조금 손상이 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리더십에 있어서는 치명상이다라는 것이 지금 외신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어서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번 사태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신의 손상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벨라루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형제 국가라고 이렇게 서로 하지만 러시아가 어떤 형님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루카셴코가 우리 형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형님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동생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또 위기에서
위기에서 좀 구함을 받게 된 그런 참 상황이 되어서 참 모양이 안 좋고, 그리고 엘리트가 동요를 할 것인가 말하면서 동요를 하겠죠. 굉장히 이런 상황을 처음 봤으니까요. 네, 근데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요를 하더라도 그 엘리트에게 다른 선택이 있는가라는 게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현재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은 바로 푸틴 대통령이라는 어떤 정권이 대표되는 정치 체제가 유지되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예. 또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최근에 좀 위기를 맞았을 때 러시아의 핵심 인사들이 이번 전쟁에 패하면 러시아 연방은 해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쩌면 협박 같은 그런 얘기들도 공공연히 했던 것이 연방이 해체되면은 자신들의 기득권들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지금 현재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그 세워져 있는 러시아의 그 집권 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 엘리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이제 다른 대안들을 푸틴 대통령이 뭐 경쟁자나 후계자도 두지 않았었거든요. 아, 예. 그런 것도 이제 다른 러시아 지금 현재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벨라루스 대통령의 등장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뭐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그럼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매우 이상하고 참 예. 다들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러시아 내부의 어떤 정치 전문가들도 네. 이제 그 자유 언론 채널이라든지 뭐 독일에서 또 이제 그쪽에서 러시아를 예. 되게 가깝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네. 그쪽 전문가들도 왜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와서 중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페스코프도 그런 크렘린 외교관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받아서 네. 뭐 왜 루카셴코 대통령이 나타났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20년 전부터 프리고진하고 개인적으로 둘이 친한 사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본인이 중재를 그래서 하겠다라고 나섰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제 응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그 루카셴코 대통령이라는 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그 집권 체제에서 예. 또 사실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하거든요. 몇 년 전에 대선 이후에 대선 부정 의혹 사건, 부정 선거 사건이라는 의혹이 이제 크게 일게 되면서 굉장히 큰 국민적인 저항을 받은 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루카셴코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내란에 의해서 뭐 체제가 전복되는 거야말로 그분한테도 이제 악몽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예. 푸틴 정부의 어떤 그런 조금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바로 루카셴코의 또 파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벨라루스에 간 네.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무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도 참 궁금하던데요. 뭐 그것도 앞으로 큰 질문이 되겠죠. 예. 근데 일단은 뭐 벨라루스라는 어떤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어쩌면 보증자로서 나선 것이기 네네네. 때문에 본인이 중재한다고 했을 때 보증자로서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변의 위협이 이렇게 금방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그 벨라루스에게도 뭐 러시아에게도 그 대통령의 권위에 굉장히 큰 실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당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정말 이제 그 프리고진이 그 군인들 자기네들의 그 수족이 되는 그 병사들을 전부 다 두고 혼자 가서 네네. 뭐 은둔하고 직거를 하기로 한 건지 네. 아니면 어떤 거기서 뭐 역할을 맡기로 한 건지 이거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이상의 합의 내용을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프리고진이 뭐 벨라루스로 향할 때 시민들한테 뭐 환호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들도 나와서 네.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내놨을까? 어떤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직전까지 가서 이게 멈춰졌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도 전해지고 있나요? 제가 앞쪽에 조금 길게 설명드렸던 이제 프리고진이 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시작했는가라는 얘기하고 좀 연결이 됐는데요. 그 신변에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주구나. 뭔가 예. 한번 승부수를 걸고 푸틴 대통령하고 담판을 짓고 신변의 보장을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저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름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봤던 생각이었는데, 그 러시아 국내 정치를 되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전문가가 오늘 새벽에 반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건가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진격을 하면 진짜 예. 모스크바 들어가면 당신의 신변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나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벨라루스 떠나면은 일단 신변은 보장하겠다라는 그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중재안으로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네. 쇼이구 사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프리고진이 말한 이유였잖아요. 네. 뭐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라고 네. 말을 했던 것이 마지막 발언이었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 쇼이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뭐 그에 대해서도 페스코프 대변인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네. 상황에서 뭐 대변이나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그걸 드러내는 건 너무나 그 국가의 권위에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네. 용병회사의 그 수장인 사인과 네. 대통령 간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 그것도 일국의 국방부 장관의 어떤 뭐 거취를 두고 예.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위신에 만팍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이기 때문에 네. 있었다 해도 알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정말 그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사태가 앞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그 가장 치열했던 전장에서 그 가장 또 용맹했던 그 바그너 그룹에 어쨌든 몇만 명이 빠져나온 상태이니까요. 예. 그만큼의 공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체첸 공화국의 람잔 카드로프 대통령의 또 막강한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가 거기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체첸군과 그 러시아 정규군이 그 바그너 그룹의 그 공백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 내에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궁금한 게 하루 만에 어떻게 러시아 정규군이 이 바그너 그룹에 의해서 800km까지 이렇게 네.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전력적인 차이인 건지 혹은 그냥 바그너 그룹이 올라오는데 우리 팀이라고 생각해서 길을 내어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800km면 제가 운전해서도 하루 800km 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인데요. 그것도 러시아란 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데 그거야말로 이제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로스토브 나돈누 지역이랑 뭐 워르네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수백만 명이 사는 러시아의 대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거기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좀 인접해 있기도 하고 이제 많은 러시아 국방 그러니까 병력들이 네.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은 군 자체의 대비는 허술했다라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예.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그 프리고진이 거기 로스토브 나돈에 들어갈 때 국방부 차관이 왔어요. 차관이 와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서 프리고진이 약간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약간 고압적인 자세에서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도 이 되는 게 어쨌든 군인이 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KGB 지금 FSB라고 하는 FSB나 경찰 병력은 그럼 뭐 했느냐라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는 예. 그것도 되게 의문이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제 프리고진이 러시아 뭐 정규군이라든지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계였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떤 뭐 유혈 충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다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이제 보로네시로 좀 더 올라가서는 거기서는 좀 이제 충돌이 있었죠. 헬기로 뭐 헬기를 자기네들 쐈다라고 주장하고 헬기에서 또 예. 바그너 그룹을 예. 또 공격하기도 했었었는데 이 과정 중에 어쨌든 러시아의 정규군들의 어떤 대규모 네. 어떤 저항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테리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작이 떠난 바그너 그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니까 어저께 이제 러시아 의회에서 네. 이제 그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 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발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건데 이제 박근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회사 같은 측면들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다음에 완전히 오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러시아 정부 측에서 이제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일단 그 모스크바로 진격했던데 가담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죄를 묻지 않겠다. 그걸 이제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남아 있었던 2만여 네.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에 대해서는 원하면은 러시아 국방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전장에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끝으로 러시아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사태가 앞으로 이 러시아의 정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세요? 예, 원래 뭐 전쟁 중에는 대선 어떤 것도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선이 미뤄지기도 하는데 이번 아직은 이제 대선을 미룬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요번 이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푸틴 대통령은 어떤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90년대 그런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또 굉장히 테러 때문에 불안했던 나라였는데 그거로부터 최소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줬다라는 굉장히 그 안전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군요. 신화가 푸틴의 신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러시아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줬다는데 이번에 그 신화가 좀 깨졌죠.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민심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엘리트 그룹들에게 있어서도 대안이 없는 것처럼 네네. 국민들에게도 사실 또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러시아의 선거라는 것이 보통 보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정치에 대한 더 국민들의 심판의 성격이 좀 컸고요. 네네. 대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어떤 존재, 대외 관계 속에서의 어떤 대외 관계 아젠다가 그 대선의 되게 핵심의 어떤 의제로 보통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국난을 맞아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태까지의 러시아 국민들의 전통적인 투표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재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워낙 러시아에게도 초유의 사건들이 지금 두 가지가 다 이제 발생한 상황이니까요. 예, 이번 반란 사태 뭐 러시아 국내 정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